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학개론의 첫 부분인 법의 의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말이 빠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생 여러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시중에 법학개론 관련된 책들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 가지 서적을 좀 보시면서 법률의 어떤 기초 내용에 대해서 공부와 이해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저 화면 나와 있죠. 법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법학개론이면 법학의 개론, 즉 기본에 대한 어떤 기초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 정의를 보면 법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도록 구성원들의 동의에 만들어진 행위 준칙을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까요? 보통 법원에서 판례를 통해서 나온 판례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례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나와 있는, 국회에서 제작이 된 법률을 우리가 인정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가치를 실현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규범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거 중요한 거 암기하셔야 돼요. 당위규범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을 그러할 만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을 당위규범이라고 합니다. 자연규범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연법칙은 자연법칙 같은 경우는 눈 오고 비 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이런 내용들을 자연법칙이라고 하고요. 당위규범이라는 거 인간끼리 계약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양육해야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어떡하죠? 아동학대법이나 뭐 여러 가지 법률로 처벌받죠. 이런 것들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규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당위규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의해서 강제가 되죠. 법 안 지키면 국가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제하는 강제성을 수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위규범성이라는 것은 법의 세 가지 기능 중에요. 어떤 행위, 인간이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해라 마라 하고 정리가 돼 있는 이런 것들을 행위규범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당위규범이라고 그랬죠. 인간 간의 거래상에서 또는 약속관계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당위규범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금지한다, 허용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법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위규범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선생님들 조직규범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국가기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무슨 뭐 행정안전부, 법무부, 뭐 여성가족부, 뭐 기획재정부 뭐 이런 거 부서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기관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런 기관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 기관이 하는 업무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규범성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법률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관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일부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규범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시면 아시죠? 헌법에 보시면 대통령 뽑아야 된다고 돼 있고요. 국무총리 해놔야 된다고 돼 있고요. 국무위원 뽑아놔야 된다고 돼 있고요. 국회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감사원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헌법 자체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헌법에 감사원도 만들라고 돼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라고 그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조직규범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국회법은 국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조직을 구성하고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률을 우리가 조직규범성을 가진 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제규범성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면 강제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형법 아시죠? 형법이 강제규범 중에 가장 세죠. 예. 죄를 지면 죄를 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형법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 투옥을 하죠.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슬기로운 깜방 생활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당신이 슬기롭지 않기 때문에 슬기롭게 좀 깜방에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교정기관에 수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투옥이라고 하지만 요즘 수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규범성이라고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든다. 이게 법률의 기본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정법과 자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정법은 뭐냐면 실제로 정한 법률이라는 뜻이죠. 한자 보이시잖아요. 제가 한자를 많이 넣어놨어요. 국회 의결을 통해서 법률로서 법전에 딱 들어가고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률이라는 내용들을 실정법이라고 하고요. 자연법이라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항상 이거는 법률로 안정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부모가 자식을 반드시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에 안 나와 있어도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이 있을 때 이웃집을 함부로 들어가고 자기 뭐 담벼락 넘어가고 자기 마당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키케로라고 아실 거예요. 이 키케로라는 어떤 우리 법률학에서는 키케로가 말한 걸 되게 많이 중요하게 보는데요. 일본 시세로라고도 부르죠. 여기서 뭐라냐? 진정한 법은 인간 안에 스며 있는 올바른 이성을 의미한다. 즉 법이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이성에서 발현이 돼서 즉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이걸 위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으로 좀 만들자. 사람의 상식선에 있거나 이성 속에 있는 내용들을 법으로 만드는 게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스토아학파라고 이 법률학파 중에 옛날 그 철학 집단 중에 이 스토아학파라고 해서 이걸 연구하시는 학파라고 우리가 구분을 해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자연법은 올바른 이성에 맞는 완전히 평등한 법률을 의미한다. 즉 사실은 실정법보다는 자연법이 더 이상적인 법률이라는 얘기를 스토아학파가 이야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까 봐 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넣어놨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인간의 판단에 근거한 실정법의 정의와 자연법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일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시대의 학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정법의 일반적인 이 유형 구분, 아까 얘기한 자연법 말고요. 실정법의 유형 구분에서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고요. 이건 2강에 설명드릴 거고요. 공법과 사법이 있고요. 이것도 2강에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이라고 구분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차수에서 정밀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것보다 도덕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 집중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도덕은 법률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도덕이라 하면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지켜야 할 도리이자 선의 구현, 선이라 하면 착함을 얘기해요. 구현을 하기 위한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즉 사회규범이란 얘기죠. 다만 도덕과 법률의 차이점은 법률은 안 지키면 국가에서 쳐들어와요. 잡아가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도덕은 비난만 듣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법과 도덕을 구분하실 때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법률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경우는 채찍을 들고 올 수 있지만 도덕을 위반한다 그러면 삿대질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 도덕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요. 법은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외형적, 외면적 행위, 즉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규율을 하고 있고요. 권리와 의무가 같이 들어가겠죠.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 구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도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게 도덕관념이 많고요. 내면적 의사죠. 그러니까 규율이나 강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덕의 추구 가치는 정의 구현이 아니고요. 선의 실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시간 들여고 설명하지 않고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습과 관습법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요. 관습과 관습법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왔던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한 걸 관습 및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관습은 반복을 계속함으로써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정리가 된 걸 관습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더 확신이 된 거예요. 돼가지고 이걸 안 하면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은 법으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관습법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개울이 있어요. 근데 개울에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막 설거지를 하고 그래요. 그때 옆에 있는 집에 바로 물 밑에 아래 동네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먹는 물인데 왜 자꾸 설거지 하냐고 그래요. 그럼 그런 경우에 아니 내가 흐르는 물에서 내가 씻고 차 세차하는데 뭐 난리냐고 이렇게 해요. 밑에 사람은 뭐냐? 네가 그렇게 물을 흐려놓으니까 내가 물을 못 먹잖아 이러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이거 관습법에 해당합니다. 관습법은 같이 사용하는 그 공용수라고 그러죠. 같이 사용하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용수는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또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이건 법엔 없어요. 하지만 관습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해줘야겠죠. 내가 샤워를 했어요. 물에서, 개울에서. 밑에 사람이 그 물을 먹었어요. 나중에 소송을 하면 제가 져요. 왜? 관습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과 관습에 대해서는 보편성과 지역성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실정법이나 이 법률 정확하게 된 성문법인데, 관습은 비조직적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보통 불악이나 촌락, 아니면 무슨 문중 있죠. 어디 책시 무슨 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 그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에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조직적으로 강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단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관습과 관습법은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 규범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뭐 가톨릭, 그다음에 뭐 불교, 원불교, 뭐 천도교 이런 종교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종교 내에서 밖에 사회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정리해 놓은 게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십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교 규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건요. 종교 율법이 옛날에는 법률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나라 한동안 뭘로 돼 있어요? 간통죄로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불효자 방지법이 뭐예요? 불효라는 건 원래 관습 내지는 사회적 규약이지 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불효가 이제 법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유교에 해당되는 거겠죠. 종교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들어왔다가 간통죄와 같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에 있어서 법의 위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국민이 아니고요. 국민이 위임한 국가기관에서 너는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죠. 이건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면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도 도덕하고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종교는 도덕하고 틀리기, 도덕은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절대자가 판단하세요. 즉 하늘에 계신 분이나 또는 이걸 창조하신 분이 이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응징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회개해요? 자기 내면에 대한 걸 회개하지 행동에 대해서는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게 아니고 회개할 의무, 기도할 의무, 수련해야 할 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일 해야 할 의무 이런 것들 의무만 있고요. 종교 같은 거는 권리가 없어요. 이거 하나가 좀 일방적이죠. 그다음에 내부적 의사, 즉 양심이나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대한 부분을 규율하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규율이나 종교법은 일반적인 법률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법의 목적과 추구 이념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죠.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거예요. 즉 정의라 하면 그 양팔 저울 들고 있는 눈 가린 여신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법원 앞에 가면 정의의 여신이죠. 뭐냐? 나는 눈을 가린 상태에서 크기는 안 봐. 다 안 보고 질량을 봐갖고 어느 쪽이 균형한지 봐서 이거를 내가 중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 이게 정의의 여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일부러 이쪽에 좀 나눠줘야 될 의무도 있고요. 반대로 적게 가진 자도 그렇다고 많이 가진 자를 뺏어서 훔쳐가거나 강탈하면 안 되잖아요. 즉 약자를 보호하면서도 그다음에 가진 자에 대한 재산권을 또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공정한 거래 있죠. 100원어치 줬으면 100원어치 물건을 줘야지. 100원을 줬더니 40원어치 주면 화가 나잖아요. 이런 공정거래. 그다음에 사람을 길 가다 열받는다고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죠. 이 생명 존중의 권리, 또 어떤 의무. 그다음에 신의성실이라고 민법의 기본 원칙인데요. 상대방을 신의 있게 성실하게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의를 구현하는 법률의 기본적인 이념같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편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있는데 이게 좀 참 애매해요. 보편적 정의는 쉽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1인당 예를 들어 한 표를 준다. 우리가 보편적 정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투표권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100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 산다고 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고 성인이고 투표권자면 1인 1표 가지고 있죠. 이걸 보편적 정의라고 합니다. 즉 나눠줌에 있어서 똑같은 수량을 나눠주는 걸 보편적 정의라고 하고요. 평균적 정의는 뭐냐면 평균적 정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교환적 정의를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100원 얘기했죠. 100원을 이 사람한테 딱 주면 주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100원어치만큼 물건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40원어치 주면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정의 내용 중에 아까 보편적 정의는 누구나 평등하게 이걸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평균적 정의는 좀 더 들어가서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가치를 부여함에 있어서 상대방들한테 정확하게 주는 만큼 받아야 되고요. 또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으로서의 정확한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평균적 정의라고 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산술적 교환적 정의라고도 이야기해요. 배분적 정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부의 그 분배와 관련된 것들을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이 철철 넘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세금 내야 돼. 세금 안 내요. 그럼 국세청이 가만히 냅둘까요? 가만히 안 냅두죠? 왜? 이 사람이 세금을 법만큼 내야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배분적 정의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정의로서 실증적 평등 내지는 어떤 나눔의 평등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누진세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낸다든가, 또는 범죄를 같은 절도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100만 원 훔친 절도범하고 1억 훔친 절도범하고 형량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례에 따라서 정리하는 평등을 배분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과 관련된 그 성격 중에 합목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목적에 맞춰서 사회 운영이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을 합목적성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맨 밑에 나와 있죠. 자유시장 경제체제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헌법이 구현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이거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러니까 경제 구조에서 공산주의는 안 돼요. 완전 공산주의는 할 수 없죠. 왜? 헌법에 우리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툼을 통해서 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벌게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세금으로 뜯어가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 일하고 놀고 먹는 사람, 일 안 하고 노는 사람한테도 놀고 먹게 해줘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한목적성이란 것은 우리 사회가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도 완전히 독재적인 어떤 독점적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던가, 아니면 특정한인한테 불을 몰아주는 식의 법률을 만들면 이건 전부 다 한목적성, 목적에 합치하는 거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법정 안정성 뭐냐면, 악법도 법이다. 아마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죠? 무슨 얘기예요? 법이 악법이라도 현재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있으면 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회 구성원이 법에 의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자꾸 바뀌고요. 사람마다 법 적용하는 얘기가 틀리면 이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거 아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있잖아요. 이게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데,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은 처벌이 안 돼요. 법적 안정성 무너뜨린 거죠. 반대로 내가 100만 원어치 훔쳤는데 부자 중에 1억을 훔친 사람하고 형량이 똑같아요. 이 사람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법을 자꾸 바꿔서도 안 되고요. 법을 하나 시행하면 그 법에 대해서 꾸준하게 변화가 크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 즉 법이 안정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법이 국민의 의식에 부합할 것, 즉 국민 수준에 맞는 법이 나와야지. 국민 수준은 높은데 법이 수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법의 내용이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 된다. 대단한 거예요. 적용 못하는 거, 외계인을 대상으로 법률 적용한다면 되겠어요? ET나 에일리언 프레데터한테 적용한다. 이건 소용없는 법이에요. 예. 법이 쉽게 변경되지 않을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자꾸 바뀌고, 또 어느 날은 처벌했다, 어느 날 처벌 안 했다가, 어느 날은 세금 10% 냈다가, 어느 날 5% 냈다 그러면 뒤죽박죽 돼갖고 누가 지키겠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법은 변경을 자주 안 하고 꾸준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법의 내용이 명확할 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잘못된 법이에요. 도둑질을 한 자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서 2년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법에 형량이 나와 있어야지. 도둑질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무기징역까지 지 맘대로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 이념의 충돌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법을 만들어 놨는데요. 중요한 건 범인이 안 잡혀요. 근데 이걸 쭉 계속 냅두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경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효가 15년인 살인사건이 있다. 15년 동안 계속 수사를 진행했는데 범인이 안 잡혀요. 살인은 맞는데 범인을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계속 냅두다 보면은 이게 그 시스템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법에 관련돼서 그 법이 원래는 정확하게 살인을 저지른 자는 죽을 때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게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시간을 두고 내버려 두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되고요. 법인은 어차피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효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일정 시간에 딱 구성이 되면 그 시간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시효제도라고 그래요.
공소시효라고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즉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 제도가 법적 안정성이 그 법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 이념과 또 관련돼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최근에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제도를 이 공소시효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고 아시죠? 민법에 있잖아요. 내가 채권자가 10년 동안 채권을 그러니까 내가 돈 받을 게 있어요? 10년 동안 돈 달라고 안 해요. 그럼 그 돈 못 받아요. 이게 채권 소멸시효라고 하죠. 이게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인 권리가 있으면 권리에 들어놓아 자지 말란 얘기예요. 있으면 10년 내에 돈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데 10년 지나고 11년 지나서 갑자기 친구한테 가서 돈 내놔라 이러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게 머리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경우에 보통 채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20년을 민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넘어간다,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취득시효 뭐 거꾸로 해요. 내가 남의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남의 땅인지 모르고 내 땅인 줄 착각을 해갖고 내 땅 옆에 있는 내 땅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주인이 안 나타나는데 이건 내 땅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내 땅에 옆에 붙어 있는 땅을요. 거기 넓혀갖고 활용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그래요. 야, 내 땅이니까 네가 왜 썼냐 이래요. 제가 얘기하는 거죠. 30년 동안 당신 한 번도 안 나타났는데 주인이 어딘지 어떻게 하냐고. 난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걸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와 같이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안정성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는 경우는 그 다른 사람이 모르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걸 알려준다는,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효제도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법의 효력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법의 타당성과 법의 실효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게 법의 실질적 효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법의 타당성이라는 거는 법이 정의에 합치하여 실현될 수 있는 자격을 법의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요. 내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들어올 때마다 이국세를 100만 원씩 내야 된다. 이게 타당할까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한국에 들어온다고 무조건 1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그래서 누가 오겠어요? 그죠? 필요 없는 사람 관광객은 안 오겠죠? 이게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의 실효성이란 건 뭐냐면 법을 위반하잖아요. 위반할 경우에 국가가 강제성을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을 법의 실효성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죄를 져갖고 사람을 뭐 다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이 가서 이 사람을 체포해갖고 수사를 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해야겠죠? 이거 실효성을 갖다가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너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번에 봐줄게. 이 지멋대로 해주면 안 되겠죠. 이게 실효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법의 형식적 효력이 있는데요. 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적 효력이요. 그래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가 법률의 유효기간입니다. 실제 있어요. 그 법 중에, 특별법 중에 이 법은 오늘 시행해서 5년 있다가 법이 5년 있다가 없어지도록 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정리를 해놓잖아요. 유통기한 5년짜리 법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법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국회에서 이 법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겠다. 그냥 폐지하면 안 되죠. 통과된 날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폐지한다. 이렇게 하면 1년 있다 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법의 시행의 일반적인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날 공포, 즉 법이 국회를 통과돼 갖고요. 정부로부터 이 법이 통과되시오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공포한 날로 우리가 통과됐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날로부터 20일이 딱 경과하면 일반적으로 효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게 사회적으로 큰 어떤 변화가 있는 법이었기 때문에 정보보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시행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마다 틀리긴 한데 공포한 날로부터 언제 이후에 시행한다는 규정이 그 법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포하고 나서 20일 암기하셔야 돼요. 20일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 효력이 있는데요. 시간적 효력에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가 있습니다. 명시적 폐지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5년짜리 유통기한 법이다 그러면 5년이 경과되면 폐지가 되는 거고요. 묵시적 폐지는 국법이 있어요. 옛날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좀 너무 오래됐어요. 후져요. 그래갖고 국회에서 같은 제목의 법이에요.
예, 예를 들어 저면 염권령에 관한 법이 있었는데 염권령에 관한 법 2가 나왔어요. 그럼 2가 나온 법은 신법이죠. 신법은 그럼 어떻게 해요? 국법의 효력을 정지시키잖아요. 그래서 신법은 새로 생긴 법이지만 이 신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같은 내용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법이 생기면 구 버전, 올드 버전의 법은 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묵시적 폐지, 즉 침묵 상황하에서 폐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법의 시간적 효력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시간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건데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용어 이해하는데 한 달 걸린 것 같아요. 불소급이 뭘까요? 앞으로 땡겨갖고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지른 시점에는 징역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년짜리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나중에 있잖아요. 쭉 지나가서 얘가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사람을 살해할 시점에는 징역 10년짜리 살인을 저질렀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잡혔어요. 잡혔을 때 법이 바뀐 거예요. 형량이 바뀌어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형량이 뭐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을 때 뭐 범인 입장에서는 10년을 적용을 받고 싶은 거고요. 처벌하는 사람 입장에서 잡힌 날짜에는 무기징역이니까 무기징역 때리고 싶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경중을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뒤에 있는 법률 내용을 앞으로 당겨서 적용하는 건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헷갈리잖아요. 법적 안정성에 위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불소급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민법도 불소급, 그러니까 이렇게 소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뒤에 바뀐 내용으로 앞에 있는 법률,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법의 시간적 효력 중에 경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적용 관계 등이 신법에 등장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의 중간적 조치를 정한 것을 경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딱 지나갈 때요. 지나가면서 법률 내용 관련해 가지고 그 경과 규정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이 시점이 지나면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저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이 과정상에 대한 변화 내용까지도 법에 적용한 것을 경과법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나올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법의 장소적 효력으로서 속지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속지는 땅에 속한다 이거예요. 즉 땅의 그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걸 속지주의라고 하고요. 그럼 어디에 적용할까요, 선생님들? 국토를 기반으로 하겠죠. 그래서 국적을 불문하고 영토, 영해, 영공, 하늘까지 해당돼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속지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속지주의에 예외가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외교관 있잖아요. 대사나 영사 참사를 대상으로 해서 외교 특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대사가 가장 세요. 외교 특권은 대사, 영사, 참사가 다 틀리긴 한데 외교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 게 있고요. 특히 대사는 아시죠?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을 못해요. 대사 같은 경우는 국제법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추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지자체만 해당되잖아요. 예, 지자체만 해당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은 국토를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는 아니겠죠. 그 지역의 행정 범위이기 때문에 국토라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국주의는 뭐냐면 그 기 있잖아요. 태극기 할 때 깃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깃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기국주의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항공기에서 예를 들어서 역시 테러 사건이 발생해요. 문제는 항공기가 이제 우리나라 항공기인데 그 독일 테러범이 있잖아요. 유럽으로 가는 대한항공에서 테러를 저질러요. 다행히 잡혔어요. 그럼 처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간 유럽으로 처벌해야 되냐? 아니면 그 피해를 입은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해야 되냐?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운행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 그다음에 2개국 이상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나가는 국제선 열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규약을 해놨어요. 그 비행기나 그 선박의 국적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적이면 일단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으로 처벌하고요. 그 나라로 송환하는 게 일반적으로 기국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항공기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항공기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비행기예요. 근데 범인을 데려오려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해당 그 잡힌 국가한테 우리가 처벌 안 할 테니까 당신들이 처벌하셔 해갖고 쉽게 하면 형사 사법권 관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나라 법으로 처벌하겠죠. 이것들이 이제 기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의 대인적 효력이 있는데요. 이 법의 대인적 효력은 사람을 대상으로, 대인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효력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대한민국 땅과 대한민국 바다와 대한민국 하늘에서 발생한 모든 어떤 민사적인 문제나 형사적인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처벌을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보충적으로 속인주의, 즉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딴 데 나가서 사고를 치면 그게 외국에서 사고를 친 거라 하더라도 한국으로 잡아들여가고 처벌하는 예외적인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시죠? 사례 보시면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나가서 마약을 투약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마약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났고 해외에서 일어났죠. 그럼 속지주의에는 어긋나잖아요. 왜? 우리나라 속한 나라가 아니고 딴 나라 가서 마약을 투약하고 왔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잡아가죠. 왜 그러냐? 이게 속인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정리를 하지만 외국에 나간 한국 국민이 과다하게 도박을 한다던가 마약을 한다던가 거기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서 처벌을 안 받았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정리 요약하시죠. 다음 중 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법과 사법 구분해드렸잖아요. 사인간, 즉 이 민간인, 일반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관계나 거래관계에 내용한 것을 사법이라고 하고요.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간 또는 국가기관과 국민 또는 국가기관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공법에는 헌법, 민사동법, 형사동법, 상법 이 중에 뭐가 공법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4번입니다. 상법입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즉 민사거래 중에 상사규정, 즉 물건 사고 파는 것을 따로 특별법으로 만든 게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민법의 특별법으로 만든 게 상법인데 특별법이란 명칭만 안 붙어 있어요. 이거는 개인 간의 거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법에 해당되고요. 헌법이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국가기관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의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제가 시효라고 말씀드렸죠. 법의 정의, 즉 법의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법적 안정성은 뭐예요? 법적 안정성이란 법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남의 땅이 있는데 주인은 안 나타. 이게 내 땅인지 아닌지 헷갈리고요. 내가 범행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안 잡혀요. 근데 계속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미안하지만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 이런 대표적인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시효죠. 시효 중에 보시면 공소시효, 소멸시효, 취독시효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중시효라는 거는 이건 별로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자체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예외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법에 얼마 이후에 시행한다 없으면 며칠이라고 했어요? 20일이라고 그랬죠? 예. 법률 공포 2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하면 법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규범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을 구성해야 되니까 조직규범을 가진다고 그랬죠. 요 세 가지 성질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법의 목적과 이념 추구가 있는데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렸고요. 한목적성이라고 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의 기본 가치의 목적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자유시장 경제체제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법률의 한목적성이 가장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있어서 항상 꾸준하게 가야 되고요. 헷갈리거나 혼동이 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법의 구현 이념인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세 가지 시효를 말씀드렸잖아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법의 효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지주의, 즉 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있고요. 속인주의라고 해서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즉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외국에서 사고를 치는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들어와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